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57명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하고 설 연휴 여파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현황부터 살펴보죠. 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457명 늘어난 84,32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429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오늘은 국내 발생 환자가 비수도권에서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비수도권이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건 13일 만인데요.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5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155명, 경기 129명, 인천 19명 등 모두 30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70.6%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어제 7명이 추가돼 모두 1,534명이 됐습니다. 어제 전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9%로 1.51%를 기록했던 전날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상황도 살펴보죠. 네, 대형 병원과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서울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155명, 해외 유입이 6명으로 모두 161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집계를 종합해보면 지금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관련 확진자 2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0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1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겨우 4일 만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병원 출입자 보호자 명부를 또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도 권고했지만 일부 환자와 간병인이 병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7에서 9층 다수의 병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볼 때 병원 내에서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는 어제 저녁 6시까지 구로구 체육시설에서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돼 모두 37명이 됐고 용산구 소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4명이 늘어나서 누적 66명이 됐습니다. 강북구 소재 사우나 관련해서는 4명이 늘어 모두 41명, 구로구 요양시설에는 3명이 추가돼서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병원 관련해서 방역에 틈이 있진 않았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거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수도권 영업 연장 첫날이기도 했는데 어제 저녁 번화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부터 서울 시내 식당과 카페 또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1시간 연장이 완화됐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썰렁했고 몇몇 가게의 불빛만이 거리를 밝혔는데요. 어젯밤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되는 등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면서 유동인구가 더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영업시간 제한 완화 효과를 체감한다는 반응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호프집이나 주점 등 이른바 2차 업종 업주들은 1시간 영업시간 연장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한 매출 회복은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으로 예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 강제 조치를 완화하면서 대신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이번 3차 대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뒀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번에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방역 대책 중에 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서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감축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심야 시간대 운행을 감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어제 저녁부터는 야간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소폭 늘리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밤 9시 이후 30% 감축됐던 서울시 대중교통은 밤 10시 이후 최대 20% 감축으로 완화됐습니다. 지하철은 113회에서 128회로, 시내버스는 3,189회에서 4,063회로 밤 9시 이후 운행이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야간 시간대 승객 수요와 혼잡도를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TBS 보도본부 서유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확진자가 457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체크를 해보고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연휴 동안에 검사 건수 때문에 좀 줄어들 거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상생활 곳곳에서 그다음에 집단 감염의 크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00명대가 나왔는데 어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 수, 목, 금, 토가 되면 500명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의 기조로 보면 500명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방역 조치에 있어서 완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의 나쁜 상황은 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지표 중에 하나 양성률은 1.51%를 기록했던 전날에 비해서 0.9%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검사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검사 건수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토, 일요일 날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밀려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발표된 거는 검사 건수가 5만 건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희석이 효과에 의해서 양성률이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변화로 보건대는 양성률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서유선 기자와도 잠깐 얘기 나누긴 했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을 바꾼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고 이제 방역 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의 자율과 책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간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백신 접종에 맞춰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잘 알다시피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집단 전체적으로 방역에 효과가 있을 만큼의 백신 접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완화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양성률이 늘어나는 등의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대로 봄에 또 다른 유행 국면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섣부른 조치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백신 확보된 물량이 75만 명분이죠. 네네.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백신 접종과 함께 거리 두기를 개편한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 인식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서 저는 전혀 동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방역에 있어서의 기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신 접종이 되는 3월 달에 개편을 하신다 그랬는데 백신 접종이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전 국민 대비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40에서 50%가 되면은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까지 더 접종을 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찰 가정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께서 자율과 책임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책임 부분을 상당히 개인들이나 또는 소상공인, 업주분들에게 전가하면서 자기윤리가 책임을 얘기하려고 하면 적어도 정부 책임인 백신 접종을 20% 정도는 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을 방역 기조로 한다? 제가 볼 때는 확산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그것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재고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놓고서 방역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전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려가지고 취재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 5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5분 모두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자문을 해주는지 너무나 궁금하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표했거든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오히려 더 조여야 됩니다. 그래야 백신 접종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백신의 효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긴장이 이완됩니다. 이제 백신을 맞을 거다라는 네, 생각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이제 그런데 백신을 소수가 접종한다 그래서 그 소수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왜냐하면 백신을 소수만 맞으면은 여전히 다수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의 백신 맞은 사람들조차도 면역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는다고 그래서 뭐 만능 보호막이 다 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과,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백신 접종의 효과가 빨리 드러나기 위해서도 오히려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좀 더 바짝 조이는 게 필요한데, 지금 방역당국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식은 거기서 약간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되니까 좀 풀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시민들에게 주면은 백신 접종 효과도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신 접종과 함께 유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취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5분께 전화를 드려서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금 설 교수님이나 제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기조였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옆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는지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제 질병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접종 보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간의 사정을 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것을 놓고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나 혹은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것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65세 이상 접종을 보류하는 것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문에 응했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 참여했던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방접종을 할 만큼 안전성이나 효과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동의를 했다라고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접종을 보류했느냐. 유일하게 정부가 내세운 이유가 수용성이었습니다. 수용성.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시민들이 혹은 일부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65세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계속하니 억지로 이 65세 이상에게 접종을 시작하기보다는 잠시 보류하겠다라는 게 어제 발표의 진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된 발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자꾸 뭐랄까요, 발표가 있을수록 더 대중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제 사실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11일 날 예방접종 전문위에서 이 결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13명의 이 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10명은 보류해야 된다라고 손을 들었고 3명은 끝까지 그래도 안전성이나 효과성이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는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10대 3이 됐으니까 10대 3이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16일, 원래 16일 그리고 15일 예. 공식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 전까지 질병관리청 내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화가 생기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결정이 이제 그대로 고수가 되었는데 질병관리청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론의 동향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을 내건 것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접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교수님, 이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임상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당국이 판단을 할 때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접종이 된 자료가 있어야 올바른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방역 또는 백신은 너무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또 당국이 결정하고 나서 끌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어딘가로 쏠려서 그 힘으로 압박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런 지식이 동원이 되어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론의 유불리가 아니라 오로지 과학적인 사실의 판단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첫째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가 95% 그 부근에 효과가 있다고 할 때 긴급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몇 명이 분석이 됐느냐 하면은 임상시험을 참여한 사람은 3만 명대 정도 되지만 초기 분석이 될 때는 거의 500명도 되지 않았어요. 한 200명 정도 이 분석 결과로 95%의 효능이 확인된다고 해서 긴급 승인이 났던 게 화이자 백신이에요. 예, 화이자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수식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까지 해드렸었는데 예. 그때 이 화이자가 긴급 승인이 되면서 좀 우리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은 WHO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승인을 허락한 공식 인정한 백신이 화이자 백신입니다. 두 번째로 어제 WHO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을 다 얘기하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충분하고 우리 손에 있는 백신이 뭐고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초고위험군이 누구기 때문에 접종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히 고령층에서는 매우 중요한 백신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을 마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동결된 상태에서 녹이게 될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누워 계신 고령자에게 어떻게 접종을 한다는 게 이 화이자 백신을. 두 번째는 일반 65세 이상 분들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접종 대상자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초고령자들이시거든요. 또 하나는 접종센터로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맞춰야 되는데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면 화이자 백신은 젊은 층에게 접종센터로 가서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는 젊은 의료진들에게 65세 이하인,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자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접종을 하겠다고 전략을 짰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는데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정작 온갖 지식이나 자료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정을 못 내린 이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향후에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일정이라든지 또 백신이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있는 거는 75만 명분이고 정부가 계속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11월 말까지 우리가 집단 면역에 도달할까?
이런 의구심마저도 있는 상황이다. 네.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셔가지고 좀 쪼개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정부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그걸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임상은 어떤 임상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똑같이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임상시험이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임상시험보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 정도에 종합되어가지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그 결과까지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65세 이상에게도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취재한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결과를 보고서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에게는 접종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1분기 혹은 2분기에 들어오는 다른 백신들이 정부에서는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다른 백신을 맞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정부가 65세 이상에게 계속해서 접종을 하려고 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이자 백신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직접 가서 접종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1분기나 2분기에 확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화이자 백신이다.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접종을 했을 때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접종을 한 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작용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적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단은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서 4월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고령자에게 그대로 접종할 것으로 지금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연이 된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이 맞기에는 뭔가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있는 물백신 혹은 사달라 백신이라고 하는 약간 편견 같은 게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겼다. 네,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기고 이제 그런데 나중에 정부가 미국의 3상위 임상시험 결과나 영국의 이 실제 접종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65세 이상에게도 괜찮습니다라고 다시 설득을 한 다음에 4월부터 65세 이상의 접종을 시작할 때 과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접종하지 말자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또 접종을 한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백신의 수용성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정부 측에서는 백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한 번 찍혀진 낙인 때문에 그때의 수용성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재갑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재갑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백신의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 시작할 때는 백신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백신 안 맞겠다 그랬어요.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백신 맞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있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대로 판단을 했다면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다면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나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며칠 전에 JP 모건이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4월이면 사실상 끝날 거다. 물론 조금 앞선 그런 어떤 과도한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JP 모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입원 환자의 절반, 입원 환자의 50%, 그리고 사망자의 약 85%가 65세 고령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원 환자의 50%, 사망자의 85%가 65세 고령자다. 그러는데 JP 모건이 지금 대규모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발생 환자들이나 입원 환자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속도를 높여서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신속하게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한데 안전한 백신을 접종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미국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한 달 전에 안전성이나 효과를 얘기하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다고 해서 접종 수용성이 높아진다. 이런 순진한 생각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많은 상처를 낸 백신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처음에 취했던 스탠스가 여기에서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체 일정을 놓고 백신 접종과 관련한 심층적인 그런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JP 모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희생될 수 있는 분들을 빠르게 접종함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일단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백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백신을 접종할까라고 생각이 될 때 우선은 18세부터 6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접종을 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신속하게 접종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강 기자님하고 이재갑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백신의 접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동기가 생기면서 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교적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는 굉장히 안전한 백신으로 이미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면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수용성이 상당히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신속하게 접종을 하려면 확보된 물량이 좀 충분해야 할 텐데요. 우리 국민이 이제 백신 맞으라고 할 때 안 맞을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원래 코백스를 통해서 화이자 물량이 2월에도 들어오기로 했었고 또 정부 측에서는 노바백스를 추가로 계약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 백신 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화이자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고? 네, 일단 계약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계약한 나라들도 화이자나 모더나 등으로부터 혹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물량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계약 자체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혹은 노바백스 등과 계약한 물량이 과연 정부가 장담한 대로 빠르면 2분기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사실은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총리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화이자랑 300만 명분을 더 계약을 해서 그렇게 계약한 300만 명분은 2분기 안에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들어와야 들어온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올지 말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경솔한 약속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바백스랑 2천만 명분을 계약을 해서 2분기부터 그러니까 5월, 6월 정도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바백스는 작년 9월부터 3상 임상시험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임상시험, 미국의 멕시코와 대규모 임상시험은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임상시험 결과는 4월 달 정도에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가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임상시험이 촉박하게 진행된 노바백스 백신이 2분기 안에 빨리 허가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다르게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안에
대량 생산이 되어서 대량 공급이 되고 그 전 세계로 대량 공급된 물량 중에서 우리가 상당한 물량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바백스는 플랜 B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1분기에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다가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시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들어온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계속해서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주면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계속 백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을 앞두고 금융시장은 현재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백신의 효과가 있고요. 그동안에 막혀있던 이제 실물 경제죠. 오프라인 상점들이 문을 열면서 그동안은 이제 주식, 부동산,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자산시장 버블의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실물 경기와 맞춰서 톱니바퀴가 좀 돌아가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 백신에 대한 효과 이런 거에 좀 희망적인 뉴스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효과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역설적인 게 이렇게 되니까 뭐 주식시장은 그럼 돈 더 풀겠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오르고 그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식과 부동산은 오히려 코로나19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건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돈을 계속 푸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하면서 오르게 되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언젠가부터는 뭐 요즘 우리가 현실 자각한다, 뭐 현실 뭐 자각타임, 뭐 현타가 온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언젠간 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 자산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에서 만나겠네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치고 올라가는 수순을 보일 것이고, 그렇죠. 지금 주가나 뭐 부동산은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와서 어느 정도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이제 여기 멈춰 있고 실물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실물이 튀어오르게 되면 그럼 현재 그 아무도 원치 않는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또 악재가 나옵니다. 원래 금리 상승은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인플레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우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인데 지금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인류 역사, 1930년대 이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뭐 기업, 가게, 정부가 지금 빚더미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제 이 비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은 분명히 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하면서 일단은 계속해서 뭐 자산시장 가격은 오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융시장도 살얼음판인 것 같긴 해요. 이게 불확실성이 또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도 뭐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시장이 커졌다는 걸 텐데 특히 온라인 식품 시장의 변화가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쪽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요. 이것이 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뭐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익 공유제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도 이 어떤 특수한 환경으로 특수하게 잘 됐기 때문에 그 이익은 약간 좀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기본 개념인 거죠? 네, 그게 이익 공유의 기본 내용이고 특히 온라인 쪽에서는 이걸 식료품 마켓인데 식품 마켓이라고 하면 좀 한정돼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 배달이 식품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온갖 우리의 생활 생태계를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들렸던 소식이 이제 쿠팡이 또 미국에 상장한다고 미국 그래서요? 상장입니다. 당초엔 나스닥 상장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NYSE 바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이제 하게 되는 아마도 이제 실제적 오너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돈 막 3조를 투입하면서 계속 봐왔겠죠. 이걸 언제 상장하나. 더 투입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이제 대중의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아마도 손정혜 회장은 지금이 그 타이밍이고 적기라고. 예, 주시장도 뜨겁고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이제 실물이 확 살아나면 그동안에 누렸던 온라인 특수도 떨어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때가 아닌가. 참 뭐 투자의 귀재답게 승부사답게 노리고 있었는데요. 네. 과연 실질적으로 상장 심사도 통과하고 뭐 뉴욕 증권거래소에 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일정대로 가게 되면 대략 언제쯤일까요? 3월이라고 지금 뭐 보도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와중에 또 상장 심사에서 뭐 부족한 것들 채우고 그러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익공유자 얘기도 해주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언젠가는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지금 주식과 부동산을 보면 딴 세상 이야기죠. 왜냐하면 실물 쪽에 많은 소상공인분들 또 예. 고용 취약계층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정말 미래의 그 불투명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이쪽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돈을 풀었으니까 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통계들도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의 양극화가 어땠느냐, 뭐 다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해졌다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왜냐, 그 주식과 부동산이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누가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네, 하고 자신의 고용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익이 계속 나오지만 뭐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금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예. 나오고 있고요. 이제 경제 변화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뭐 전과 많이 달라져서 나빠졌다. 이제 이런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살짝 예. 이익공유제라든가 미국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빅테크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네. 코로나 때 다 멈춰섰는데 뭐 그들은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돈을 네. 벌었지 않습니까? 결국 세금으로 돌아서 어려운 분들을 주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올 여름쯤 되면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뜨거웠던 이제 자산 시장도 약간 좀 열기가 식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양극화는 예, 더 더 벌어지고요. 심해지고. 네. 재난지원금 얘기 좀 짧게 여쭤보죠. 선별이나 보편이냐를 놓고 대립이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는 선별지급으로 방침을 정했나 보군요. 네, 뭐 아직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3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 논의를 하고 지급이 되게 될 텐데요. 대신에 선별의 이 사이즈, 규모를 예. 굉장히 키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그동안에 됐었고 예. 지금까지는 이제 1차 때 그때는 전 국민 이제 보편 지급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14조 원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풀게 굉장히 되면은. 많이 돈이 풀리는군요. 예, 뭐 여당과 정부 또 야당 입장 네.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이번에 실물 경제 사이드에서 피해를 본 분들은 다 그리고 그동안에 원래 또 100, 200이었다가 예. 50, 100, 200이었다 이게 이제 100, 200, 300이었는데 아마 3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를 지급하게 되고 예. 그 대상도 아마 이건 또 확정은 못 드리겠지만은 이제 노점상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류가 없는 그런 대상까지도 넓히게 되면서 저 20조 원 가량 혹은 그 넘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풀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왜 선별이냐 보편 쪽을 이제 뭐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정부 여당 특히 제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제 뭐 여러 의견을 보편 격으로 결합했을 때는 선별 쪽으로 아마 4차는 가게 되지 않을까. 대신 굉장히 두터운 네. 지원을 하는 그런 양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